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저널리스트였지만 컬렉터를 넘어서 지금 크리틱 그리고 방송인이기도 한 한국형 오타쿠의 음악 오타쿠의 전형보다 하여튼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계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최규성 선생은 원래 사진기자였습니다. 언제부터 기자 생활하셨죠? 86년에 대학 졸업하고 네네. 86년에 이제 한국일보 견습기자로 들어가서 했죠. 바로 그러니까 86년에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가 아시안게임 있고 올림픽 그리고 80년대가 또 민주화항쟁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회사로 출근 안 하고 거의 아스팔트 기자라 그랬어요. 그럼 최루탄도 많이 쏘이셨겠네요. 그때는 뭐 동료 중에 최루탄 맞아서 취재 중에 네. 뇌를 다치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사고도 많았습니다. 보면 그렇겠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삼풍백화점 사고 때 저는 뭐 거기 거의 한 몇 주 동안을 그 앞에서 숙식을 다 해결했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예. 바로 또 그 성수대교도 그랬잖아요. 성수대교는 94년이었고요. 그때는 네. 참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면 입사하고 그 횟수로 8년, 9년 이럴 때였으니까 상당히 그 산전수전 많이 겪었던 그런 상태인데도. 그렇죠. 예. 그때 당시도 이제 처음 이게 노동조합이 생기고 네네. 80년대에도 그 대우조선 때도 그 노동자분이 이 체류탄을 맞고 이석규라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한 달 이상을 거제도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80년대 말에. 네, 그때는 그냥 사고가 그렇게 많아 참 그랬었는데 이번 사고는 그 뭐랄까 아이들이 네. 자식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에 계속 또 마음이 아파서 뉴스를 못 보겠는데 네. 또 보게 되는데 이제는 뭐 찾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제 너무 이게 끄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류가 빠른 그곳에서 벌써 어디 멀리 가지 않았을까.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 잠수복 입고 수중에서 사진 찍어보려고 그 쉽지 않아요. 물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배 타고 큐슈 쪽에 여행 가려는 이제 다 취소했습니다. 큐슈 쪽에 그 배로 밑으로 이렇게 빠른 거 말이죠. 부산에서 가는 그런 거. 부산에서 되게 비슷한 큰 배죠. 네. 많이들 가는데 뭐 당일치기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뭐 여행도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고. 그나저나 우리 뮤지션 분들은 방송이나 이 공연이 생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다 취소하고 이런 어떤 추모 분위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걸 보면서 그 힘든 선택이 좀 경제적 손실이 있고 벌이가 없어지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 보면서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저한테 새 건에 5월달 그 공연 취소한다고 거의 지금 뭐 5월 공연은 거의 다 없는 걸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좀 긁는 표현이 있죠. 뭐 회식이나 무슨 공연 같은 거 할 수 없다. 회식과 공연 그러니까 예술행위를 같은 급으로 본다는 거죠. 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중 음악 자체를 그냥 단순히 이제 즐기고 오락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구나 이런 생각은 아직도 했고요. 예술적인 음악도 참 많지 않습니까?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대부터 90년대
예, 그 음악계의 소금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던. 그렇죠. 메이저는 아니지만 거의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명곡들을 직접 하고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불린 노래들이 참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중소 레이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이 지금 케이팝으로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대성음반의 음반들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죠. 지난번에 이제 안타 프로덕션 얘기했고요. 오늘은 대성음반인데 대성음반은 사실 뿌리가 서라벌 레코드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서라벌 레코드에 있던 이응주 사장도 거기서 이제 독립해서 이 대성음반을 만든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서라벌 레코드를 통해서 산울림이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인연 때문에 대성으로 가면서 김창완 씨를 아예 문예부장 그리고 이후에는 이사로 재직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성음반이 나중에 망했을 때 그 컴필레이션 CD 전집 뭐 이런 게 전집류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거를 싸게 팔 때 제가 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예. 그래도 90년대 중반까지 음반을 계속 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샀던 때가 96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거의 98년. 97년 정도까지 맞아요. 신보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98년에 그게 나와서 제가 그걸 너무 사고 싶어서 전주에 있는 방송국에서 노동조합에서 팔길래 이런 뭐 30장짜리인가요? 그 케이스까지 있는 그거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서는 돈 지불하고. 가요 음반인가요? 예, 가요였습니다. 이 대성에서 그 팝 라이센스 그 계약을 해서 팝 음반도 많이 내고 그렇군요. 국악 음반도 그러고 굉장히 팝 음반으로 재미를 또 많이 봤죠, 사실. 그렇군요. 자, 대성음반 얘기 계속 해주시죠. 네, 대성음반은 중요성은 사실은 77년부터 대학가요제가 시작됐잖아요. 이후에 정말 무수한 대학가요제가 생겨났었는데 그럼 대학가요제 출신 이 밴드들 그리고 또 뮤지션들이 물론 뭐 단 한 번 이렇게 그 가요제 나가서 수상하고 프로 뮤지션으로 나가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프로 뮤지션으로 나간 친구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음반을 낼 수 있게 뭔가 그 가교 역할을 해준 역할이 있죠. 그래서 81년에 창립을 했는데 그 여기를 통해서 뭐 로코스트도 그랬고요. 보면 사천 메뚜기. 그 조인숙 씨, 그러니까 해변가요제 저 장려상 받으신 분이죠. 그리고 번님들도 해변가요제 출신이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번님들은 그 당시 3인조. 그때는 듀엣이었나요? 통기타 듀엣으로 나갔다가 맞아. 후에 이제 3인조가 됐다가 뭐 5인조도 됐다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가요제 출신들이 이 대성음반을 통해서 음반을 많이 냈고 그 중심에는 그 산울림 활동을 하다가 서라벌에서 여기 이제 이사로 픽업이 됐죠. 그런 다음에 형제들이 동생들이 군에 나갔어요. 군에 가죠. 그래서 혼자 있을 무렵에 여기서 그 정말 스카우트하고 음반을 제작도 하고 가수들한테 노래도 주고 김창완 씨도 제2의 인생을 여기서 사실 펼친 건데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어떤 대성음반 1호 음반이 대성음반에서 제작한 1호 음반이 산울림 7집입니다. 그 청춘 들어있고 독백 들어있는. 청춘 이 자켓을 보니까 가지마오 하얀 달 청춘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그 독백. 독백 같은 경우는 그 둘째죠. 김창훈 씨가 그 군 생활 중에 초소에서 혼자 이렇게 좀 그 어떤 서러움이랄까 이런 거를 그 얘기한 그 가사를 담은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삼형제 어머니는 그 독백이란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걷다가 그 청춘이라는 노래는 청춘이면 뭔가 좀 이게 뜨겁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 산울림이 발표한 청춘은 뭔지 모르게 좀 슬펐죠. 이 청춘뿐 아니라 이 청춘 보자 언젠간 가겠지 이거만 얘기한 거죠. 이거는 김창완 씨가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만든 노래래요. 그러니까 이 참 특이한 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뭔가 누구나 청춘의 화려한 시절은 있지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뭐 이런 노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산울림의 사실은 뭐 과장인가 부장으로 입사를 했다가 나중에 이사까지 되셨던. 그리고 나중에 김창완 씨 자체가 좀 뭡니까
예술가적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통해서 음악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분들이 많이 데뷔를 하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나중에 그 동물원도 바로 김창완 씨가 이렇게 데뷔를 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본인이 직접 또 들어있는 꾸러기들도 꾸러기들도 여기 다 대성음반 출신들이죠. 그 꾸러기들을 통해서 또 임지훈 씨도 솔로 가수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됐죠. 임지훈 씨, 신경숙 씨, 최성수 씨도 그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리스트업을 좀 해봤거든요. 네. 도대체 대성음반에서 어느 정도 누구의 음반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동안 몇몇 이제 중요한 밴드 음반을 낸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숨겨진 명반들이죠. 의외로 너무 그 폭이 넓고 대단해서, 그리고 각각의 정말 독도는 우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광태 씨. 정광태도 웃기는 노래, 웃기지 않는 노래 그 옴니버스 시리즈 있잖아요. 그 정광태 씨도 아무 음반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받아준 것이 대성음반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너무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만 알려드릴 분들이 좋은 뮤지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곡은 대성음반 1호 음반이죠. 제일 처음 제작했던 산울림 7집의 청춘. 이어서 산울림의 산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요 시기부터 김창완 씨가 대성음반에서 했던 특이한 점은 동요집을 트릴로지로 내고 3장짜리를 그러니까 1집, 2집, 3집 내고 그 기획음반을 그리고 무슨 스페이스 사운드라든가 뭐 산울림 러브, 산울림 락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획음반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음악계 천재가 계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중에 한 분으로 당연히 꼽아야 될 분이죠, 이 김창완 씨도. 그렇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은 산울림 1집 나왔을 때 서라벌에서 근데 뭐 하긴 대성이 있던 분들도 다 같이 있던 시절이잖아요. 산울림 1집을 처음 냈을 때 사실 자기의 내밀한 얘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게 음반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뭐 이게 얼마나 팔릴까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냥 낸 건데 너무 많이 나가고 길가를 가면은 사방에서 그 노래들이 들려오니까 아니 벌써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요. 뭐래요? 자기 자신이 이 난도질 당해가지고 정육점에 이게 생살로 이렇게 걸려 있는 부위별로 걸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긴 그 데모 테이프를 듣고 집에서 형제들끼리 놀던 거를 가지고 데모 테이프를 갖고 가니까 서라벌의 그 담당자가 사장님인가요? 깜짝 놀라서 바로 계약을 했는데 뭐 녹음을 하려고 딱 보니까 녹음실에 악기들을 갖고 온 거 보니까 음이 맞질 않아서. 아니, 산울림은 튜닝 안 하는 거 하는 걸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기타 음이 맞질 않고 뭐 악기들도 후졌으니까 마침 그때 갖고 온 세션맨들이 갖고 왔던 좋은 악기를 빌려줘 갖고 그리고 녹음을 했다. 그런가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틀즈의 초창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양복을 입었고 또한 생산력도 왕성해서 1년에 서너 장의 음반을 막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초창기의 1, 2, 3집 같은 경우는 모두가 명곡이고 모두가 명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저는 뭐 1, 3집을 되게 좋아해요. 1357인 것 같아요. 산울림 음반은 정규 앨범 13집까지인가 있고 뭐 비정규까지 하면 한 30여 장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홀수 1357집이 그래도 좋은. 그러니까 7집 같은 경우는 지금 들으신 이 음반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군대 갔던 동생들이 다 와서 다시 재결성해서 낸 첫 어떤 산울림의 중기, 그러니까 전중후 뭐 이렇게 온다면 중기가 이제 시작되는 걸 알렸던 음반이었죠. 걸작이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7집이 최고의 명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런 계셨어요. 분들도 계시죠. 3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니벌서를 처음 들었거든요. 77년도. 78년이죠. 78년. 그렇습니까? 78년. 너무 놀라고 웃겨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게 참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였거든요. 77년이었을걸요? 77년이 대학가요제고 78년에 나온 걸로 아는데. 그 김창완 씨, 김창훈 씨가 그 서울대 출신이고 그렇죠. 동생이 고려대인데 그때 이미 77년도에 뭡니까? 김창완 씨는 졸업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가요제를 못 나가서
그 후배 그 샌드페블 씨한테 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불렀죠. 예, 김창훈 씨가 만들어서 그 농대 네. 서울대 농대의 그 밴드였던 샌드페블즈한테 그렇죠. 준 거죠. 원래는 무이라는 네. 원래 산울림의 원래 이름은 무이예요. 네, 그러니까 네. 유일하다는 얘기죠. 무이라는 이름으로 대학가요제를 나가려고 그랬죠. 네. 근데 김창완 씨가 이미 아까 얘기대로 네,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그 첫 앨범 녹음할 때도 은행 시험 봤었다 그래요. 그날이 은행 입사 시험 볼 날인데 네네. 시험을 보러 갈 것인가 녹음을 하러 갈 것인가를 놓고 잠시 고민을 좀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녹음을 하러. 녹음을 하러. 만약에 은행원으로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좋은 노래들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끔찍하네요. 이건 참 괴담, 예. 괴담 수준인가요? 그래서 원래 출전하기로 했던 노래가 바로 그 내 맘의 주단을 깔고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나 그 음악은 그 당시에 그 심사위원들이 듣고서는 이게 1등감이다. 그때만 해도 대학가요제가 초창기고 또 실험의식 이런 것을 정신을 높게 봐주던 때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탈락되고, 예, 바로 김창훈 씨가 써서 그 후배들한테 준 나 어떻게 또 그렇죠. 1등을 했던. 다 그런 임자는 따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여하튼 이 대성음반에서 그 음악 활동 외로 이제 음반 제작에 관한 회사 직원이 됐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을 음반을 내는 거는 일단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새로 누군가를 데려와서 음반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그 외부에 이제 어떤 가수들을 데려와서 제작한 1호는 로커스트. 여기도 대학생들이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캠퍼스 밴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 로커스트는 1980년도 제3회 TBC 젊은이 가요제죠. 그러니까 1회가 78년에 했던 해변가요제예요. 그게 이제 해변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사고가 많고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튜디오로 체육관으로 가서 실내로 들어가서 했던 게 젊은이 가요제 그게 2회고요. 3회까지밖에 못 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회 때 없어졌죠. 예, 3회 때 그 대상을 받았던 로커스트 하늘색 꿈이었죠. 나중에 박지윤 씨가 리메이크했던. 리메이크했었던. 예, 젊은이의 가요제가 3회까지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송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한을 못 잊어서 결국은 삼성에서 절치부짐해서 JTBC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자, 로커스트의 그 보컬리스트인 김태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김태민 씨는 뭐 저랑 동갑내기고 지금 그러시군요. 되게 친한 친구인데요. 노래를 정말 시원하게 잘했고 계속 가수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성 보컬리스트들의 어떤 그 계보가. 그런데 이때 당시 중요한 거는 캠퍼스 밴드라든가 이게 대학가요제 출신들은 프로를 안 나가고 기념으로 그냥 음반 한 장 내고 아무 미련 없이 본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좀 그런 좀 풋풋한 또 순수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레코드사에서 돈도 뭐 이렇게 아무리 많이 팔려도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예, 그리고 뭐 받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렇죠. 이 김태민 씨의 보컬은 그 당시로서는 가성, 팔세토 창법이나 또는 포크 창법, 잔잔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샤우팅을 한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여성 락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 활동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좀 잊혀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7080 음악 부활을 하면서는 이제 추억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다 대학 보내고 성장시키니까 이제 자기 다시 노래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솔로 앨범도 내고 그랬었죠. 네, 보니까 아주 활달하시고 말이죠. 아름다우시고 그런 그 중년. 여기 보니까 처음에 로커스트의 조진원 씨의 곡도 있고 그렇군요. 조진원 씨 있죠. 그리고 김청환 씨의 곡도 있고. 그 음반에는 저거는 빠졌습니다. 하늘색 꿈이 빠졌습니다. 보면. 이게 뭐 왜 그랬을까? 지금도 공개석상에서 노래를 못 부르시죠? 그게 묘한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작권요? 두 명인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든 게? 노래 만드신 분이.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만든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아예 노래를 못하게. 지금 그래서 가장 대표곡이면서, 못 부르죠. 누가 만드는 건데요, 이게?
그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로커스트의 음악 중에 어떤 걸 들려주시겠습니까? 뭐 내가 말했잖아 되게 유명하고. 네네. 근데 너무 지금 시기에 좀 너무 신나는 노래인 것 같아서요. 예. 그대여라는 또 굉장히 브루지한 이 당시에 이런 느낌의 노래를 구사했던 여성 보컬리스트는 거의 없었죠. 그렇군요. 조진원 씨, 지금 현재 연세대의 교수시고 네. 싱어송라이터협회 회장이신. 그렇죠. 로커스는 멤버가 이랬습니다. 베이스 기타 고려대학교 이성의, 덕성여자대학교의 싱어 김태민, 리드 기타의 연세대학교의 한태준, 드럼의 연세대학교 김기태, 올겐의 고려대학교의 김성배, 이런 멤버였어요. 지금 그게 연합밴드라고.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라이너스도 그랬잖아요. 라이너스도 그렇고, 네. 마그마도 그렇고. 마그마도. 이렇게 각 학교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밴드들이 제법 됐었죠. 그렇죠. 서로 소문 듣고 또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고수들이 이렇게 결합을 했었던. 어떠셨어요? 연주도 연주지만 네. 어떻게 이 보컬이 지금 34년 전 아닙니까? 81년이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냥 내가 말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닌데요. 이건 굉장히 좀 대중성이 네네. 좀 있는 대중적으로 가장 히트한 노래고 네네. 오늘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 노래를 했는데 사실 이 노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이현이라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여고생. 네. 여고생인데 이때 이제 2년을 다 돼서 김창완 씨 프로젝트 그룹 꾸러기 만들잖아요. 예. 꾸러기 멤버로 들어갔어요. 이현희. 이현희. 나중에 현희라는 이름으로 맞아. 음반을 또 냈죠. 이 대성에서. 꾸러기에서도 현희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습니다. 꾸러기에서도 현이라 그랬나? 이현이라 안 그랬나? 네, 현이라고 했었어요. 현이라고. 얼굴이 좀 동그랗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독집도 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자, 그 로커스트의 음악을 지금 한 곡을 그대를 매우 진한 이걸 그 당시 현장에서 봤으면은 대단히 더 울림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로커스트 앨범은 단 한 장밖에 유일한 독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 앨범으로 되는데 재킷 그 커버도 굉장히 한국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밤길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밤길. 5분이 넘는 곡인데 뭐랄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그냥 한없이 아무 생각 없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당시에는 뭐 한 방에 가는 거죠. 원테이크. 김태민 이 보컬을 맡은 원래 연세대와 고려대 그 두 학교의 연합 밴드였습니다만 보컬리스트로 참여를 했었던. 여대생이 이제 들어온 거죠. 통통했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중가요 쪽에서 이 김태민 씨의 보컬을 능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늘 아쉬웠었는데 이걸 역대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튼 마지막 너무 좀 짧은데 오늘 준비해 오신 거 다 못한 거는 다음 주로 넘기는 걸 하고요. 대성음반은 몇 회 걸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번님들. 번님들은 사실 이제 설화벌로 데뷔를 했는데 역시 대성음반에 와서 3장의 음반을 내죠 보면. 저는 이 번님들은 사실 생각하면은 사랑의 슬픔이라든가 집시 여인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게 이제 대성 음반에서 내는 음반이 성공을 해서 지구 메이저로 스카웃됐던 거죠 보면. 그러시면은 오늘은 그러면은 대성 음반 전사를 그러니까 전에 냈었던 서라벌에서 냈었던 히트곡을 짧게 감상하고 번님들 얘기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거 어떨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대중음악 평론가 최규성 씨와 함께했던 대중음악 LP 가이드 했었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제 당신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하기 전에요. 이제 시간이 좀밖에 없으니까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진도체육관 현지에 도둑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참 사람 정신 산란하게 만드는 그런 인종들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무료로 택시를
운항하는 기사님들이 계시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고 남윤철 교사, 이분이 끝까지 학생들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애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현장에 자기 아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라고 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는 어머니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롭게 살다 갔으니까 됐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나마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좀 자랑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비난하고 비관할 거리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개선을 요구하고 진화를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상에 근접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